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쥐눈이 콩이라는 거 좀 보셨죠? 예. 혹시 뭐에 좋다고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예, 머리 나는데. 또 뭐에? 예? 뭐라고 그러죠? 뼈에 좋다고.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치를 알면 그 많은 좋다는 것 중에 몇 개 신호등처럼 이렇게 가닥이 잡히시기 시작할 거예요. 생김새, 색깔, 뭐 그 질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원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쥐눈이 콩을 서목태라고 그러죠. 이게 쥐소자, 눈목자, 콩태자예요. 까매갖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꼭 밤에 까만데 이렇게 눈만 보인 것 같다 해서 쥐눈이 콩인데, 까만 콩 중에서 서목태 말고 또 있는데 뭐 서리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훨씬 커요. 큰데 큰 만큼 비싸지는 않아요. 이게 약콩이라 해서 상당히 비싸죠. 서목태하고 서리태 둘 다 까마니까 수에너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얘가 크기당 더 비쌀까요? 비슷한 말입니다. 안에까지 까맣다는 것을, 이제 이런 원리를 알면, 까맣다는 것은 응축력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서목태하고 서리태를 구분하려면 손톱으로 꾹 눌러보면 알아요. 서리태는 손톱 자국이 나는데요, 서목태는 돌덩이 같아요. 응축력이 아주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갖고 있겠네. 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도우려면 뭐 서리태도 나쁘지 않지만 서목태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겠네. 단단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응축의 그 씨앗의 본성을 그대로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유성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좀 표정들이, 그래서 이게 재밌을라나 모르겠다. 옛날 허영만 씨가 꼴이라는 만화를 혹시 본 적 있나요? 관상 만화인데, 거기에 나온 선생님, 그 신기원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한 17년 정도 다니면서 관상 공부도 좀 했습니다. 이걸 관상의 이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양의 원리는 비슷한데요. 눈에서 검은 눈동자가 서목태처럼 까맣게 딱 맺혀 있는 눈을 어떤 눈이라고 하겠어요? 수 에너지가 발달한 눈이라고 보겠죠. 지혜로운 눈이라고 봅니다. 동양의 초상화나에 보면 눈을 크게 잘 안 그리고요, 길고 가늘게 그리고 이 점 하나를 이제 까만, 그걸 점칠지안이라고 그럽니다. 칠이라는 게 57의 칠자인데 57 색깔이 까맣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명패 같은 거 57로 장도 옷으로 막 했잖아요. 까마면서도 윤기 있는 그 질감이 옷이죠. 눈동자가 이렇게 윤기도 있으면서 까마면 매우 지혜로운 눈으로 관상해서 봅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성계가 점칠지안이었다고 하고요. 뭐 근대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점칠지안이었다고 하고요. 뭐 이제 이미 살아계신 분들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 옛날 이계진 아나운서가 좀 점칠에 가깝다고 하고요. 제가 볼 때 최재청 교수님도 좀 눈이 점칠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런데 내 딸이 또 내 아들이 눈이 그렇게 생겼는데 일시적 유행에 따라 이렇게 커야만 좋다고 뭐 일부러 쌍꺼풀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란 안 보이는 곳에, 지금 땅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고요한 곳에서 색깔이 검으니까 고요하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곳에서 빛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은 눈이 크지 않아요. 이게 크면 나는 이제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또 그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그나름의 아름다움이. 제 말은 타고난 아름다움이 다 있는데 획일적 기준으로 전부 눈을 키우려 하지는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자기답게 꽃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져요. 면역력의 정의가 뭐냐면요, 셀프, 나다움과 넌 셀프, 나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나 아닌 게 나를 막 밀고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와 물리칠 수 있는 힘, 나와 나답지 않음을 분별하는 지혜와 힘을 면역력이라고 해요. 근데 우선 나다움이 뭔지를 모르면 곤란하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그냥 사회가 박수를 치고 가족이 박수를 친다고 나다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은 암치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나도 모르게 중독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다운 나. 좋아요. 여기까지 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 에너지를 보도록 하죠. 목 에너지는 시작, 발생, 조리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동양에서는 시작을 겨울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서양은 계절의 시작을 봄으로 봤어요. 그리고 시작을 줄기를 시작으로 봤어요. 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줄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름이 줄기세포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암 씨앗세포, 암 뿌리세포, 또는 여기 연골도 이게 연골할 때 뿌리세포, 씨앗세포라야 사실은 동양적 개념으로 맞는데, 서양의 줄기, 영어로 스템은 뭐뭐로부터 기원하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줄기부터니까 거기서 막 나뉘고 꽃이 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동양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서양은 태어날 때부터 0살이고 동양은 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때부터 생명이라고 씨앗처럼 태어나서 1살인 이유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어쨌든 봄은 시작이고 발생이 한자로 이게 필 발자예요. 피어난다. 생명이 피어난다. 처음에 씨앗은 피어난다고 하긴 좀 곤란하죠. 그 모든 것을 다 똘똘 뭉쳐 있다가 드디어 쫙 피어나기 시작한 첫 시작이 봄이죠. 그거를 상징하는 게 떡잎입니다. 떡잎.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하지만 붙어 있는 떡잎, 쌍떡잎을 보면 이게 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간이 이렇게 쌍떡잎 식물 좌엽우엽처럼 질감도 비슷해요. 부드럽고 찰랑찰랑하게. 그래서 다 말라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서 막 또 이렇게 봄이 되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아스팔트에 흙 좀 있다고 거기서 막 조그만한 막 떡잎이 나온 거 보면 신기하죠. 나온 거가 막 바위돌 밑에 들어가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손으로 이렇게 톡 하면 그냥 유약한 건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뚫고 나왔을까? 그 뚫고 나오는 힘, 그것이 봄의 에너지고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스프링이라고 하잖아. 겨울에 꽉 응축된 거를 그 반작용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봄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차가워야 좋아요. 꽉 눌린 만큼 봄에 확. 그래서 아까 씨앗은 차갑게 보관해야 병충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커진다고 돼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 봄 에너지하고 연결하면 돼요. 말 나온 김에 사람의 씨앗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자라고 그랬잖아요. 남성 불임도 꽤 많은데요. 고환의 온도는 일본 복강의 온도보다 내부 여기 원래 아이가 고환도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나올 때 그때부터 빠져나와요. 복강 바깥으로 나와서 뱃속보다 2, 3도 이상 차가워야 제 기능을 해요. 씨앗으로서. 씨앗은 아까 어느 계절의 에너지다고요? 겨울의 에너지. 그래서 남성의 고환은 차가워야 제 기능을 발휘해요. 정자 상태도 건강하고 임신도 잘 되고요. 또 정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꽉 낀 삼각 팬티 안 좋습니다. 꽉 낀 청바지 안 좋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20년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운전을 장기간 하는 직업인 분들에게 남성 불임이 많은 것 같다. 진짜 그런가? 조사했는데 진짜
정자 상태가 그 그룹에서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20대인 젊은 남자 대학생들에게도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애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왜 이러지 하고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니까 찾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다 꽉 낀 삼각 팬티하고 꽉 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꽉 낀 삼각 팬티, 꽉 낀 청바지로 섹스 어필 하려고 그런 건데, 성적인 매력을 하려고 한 건데, 실제로는 성적인 매력이 실상 막상 성생활에 보면 몹시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면 남성의 고환은 특히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핫바지가 매우 청력 바지예요. 적어도 삼각 팬티 말고 트렁크 팬티로 바꿔주십시오. 삼각 팬티 아까우면 그냥 걸레로 쓰시고요. 그 점을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리로 보면 그러하고요.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목 에너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목은 떡잎에 해당하고요. 간과 담에 해당합니다. 간, 담, 쓸개 여기에. 색깔은 녹색에 해당합니다. 봄을 녹색이라고 이해하면 이해되시죠? 겨울은 아까 검은색하고 파장이 맞고요. 간장, 쓸개에게 담이죠. 봄의 에너지고요. 아까 겨울은 차가우면 봄은 따뜻함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까 뼈대를 세우고 흙으로 뭔가를 줘서 만든다면 큰 덩어리로 어떤 이렇게 몸체를 만들잖아요. 우리 뼈가 있고 거기에 제일 큰 이 덩어리는 근육이죠. 근육이 간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조리라고 했는데 이 조자가 무슨 조자인지 혹시 아세요? 한자로? 네? 맞습니다. 가지 조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리라는 거는 가지 뻗는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의 정서적 성향, 성격적 성향은 어떠냐면 말을 할 때 조리가 있는 경향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뿌리에서 딱 줄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거기서 1, 2, 3 세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1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닌 것 같고요. 2는 저러저러한 이유로 아닌 것 같고요. 3으로 가야겠죠. 거기서 또 갔더니 A, B, C 세로 나뉘잖아요. A는 이래서 아니고 B 여기에 이래서 아니고 C 여기에는 딱 여기 꽃이 있어요. 이렇게 탁 가지 뻗듯이 우리 이걸 뭐 체계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조리라고 해요. 목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조리가 있어서 탁 정리돼서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론만 팍 얘기하지 뭘 저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싫어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의 구조에서 이 목 에너지가 전체 균형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면 괜히 준 것 없이 싫어져요. 그리고 전체 내 에너지의 구성 요소가 목 에너지가 있으면 조화에 도움이 되면 지금 생판남이지만 준 것 없이 이뻐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저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맞나보다여야 돼요. 저 사람이 싫은 거는 저 모양이 문제가 있지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나보다, 나한테 저 에너지가 뭔가 부담인 모양이다로 해야지. 저 사람 틀렸고 나한테 마음에 든다고 이 사람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다 자기 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고요. 맨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그랬는데, 분명 저놈 탓이야 하면서도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런 걸 군자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중인격자죠, 그건. 실제로 나인 줄 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나 정확히. 아, 내 에너지에 저 사람이 부담이 저 사람이 내 싫어 보이는구나. 이게 내 탓인 거죠,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신경 뉴런하고 딱 닮았어요. 신경이 하나 나가고 뉴런이라고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목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신경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신경이 발달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와, 이제 드디어 이제 빨려 드시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신경이 발달했으니까 감수성이 뛰어나요. 근데 신경이 발달했으니까 조금 과해지면 예민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고요. 좋게 말하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막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봄.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설득되는 느낌이 있고, 그러나 본인은 예민하기 쉽고, 그래서 목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의 생김새도 있어요. 목 에너지는 쭉쭉 뻗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좀 긴 경향이 있고요. 자기 키에 비해서 손가락도 좀 긴 경향이 있고요. 발가락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키가 커 보여요. 키가 몇 센치예요? 170입니다. 그래요? 나 175 정도는 봤는데, 이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쭉쭉 뻗는 에너지 때문에 커 보이는 거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목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쉽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에너지 중에 어질다, 다시 말하면 측은지심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집 애들도 좀 먹기 살기 힘든데 남의 집 얘기 들으면 아이고 쟤 좀 어떻게 가서 이러고 오지랖 넓게 막 그러기가 쉬운 스타일이 목 에너지가 조금 많이 발달한 사람. 목 에너지가 발달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 내면에서는 균형이 제일 좋고요. 또 그러나 타고난 바가 그게 몰빵하듯이 많이 받으면 그것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죠. 누군가가 싫으면 나하고 내가 저 에너지가 부담인갑다 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가 저 사람 했는데 내 뒤에서 나보고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네, 좋아요. 어짐과 해당하고요. 그래서 목, 간과 관련하여서 녹즙이나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녹즙이 간에 안 좋다던데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떤 녹즙을 어느 용량만큼 먹느냐가 중요하고요. 물론 모든 병에 자연의 생명력을 마시니까 좋은데 특히 녹즙에서 부담 없는 미나리 참 간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간에 염증 생기고 간염, 간경화, 간암 이럴 때 저도 예전에 간경화를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녹즙, 아까 말한 미나리, 케일, 양상치, 그리고 뭐 사과나 이런 거 정도로 6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고 그게 좋아졌어요. 좀 세지 않게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에너지 파장과 공명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자, 화낸다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쭉 뻗는 에너지예요. 아까 봄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쭉 뻗는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목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이 신경질과 짜증을 잘 냅니다.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몹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목 에너지 강한 사람과 좀 이따 나오겠지만 토 에너지 강한 사람하고 살면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사는데, 목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기어이 소통을 해야 밤에 잠이 와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얘기해 보려고. 이해가 되게. 지금 여보 12시 다 돼가는데 자고 내일 얘기하자. 내일이 어디 있어, 오늘 얘기해야 잠이 오지. 이렇게 볶아 죽인다고 그러죠. 근데 좀 이따 나오지만 토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뭉근하게 이렇게 머금고 있기를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막 이게 볶아 죽이는 것 같고요. 목 에너지가 강한 사람, 토 에너지가 좀 천천히 내일 자고 다음 주에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러면 말라 죽는 것 같아요.
누구는 볶아 죽이는 것 같고 누구는 말려 죽는 것 같고 막 답답해서 나를 심장 터지게 죽이려고 일부러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정의 그 특징이 과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다 성인들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의 시작도 있고요. 만약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시작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발기죠. 발기는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는 거고요. 물론 혈맥도 잘 통해야겠지만, 그래서 목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발기를 잘 해요. 성욕이 발기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화를 좀 잘 내는 사람이 발기를 잘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만 모아놓은 것은 없어요. 여성은 예를 들어서 액이 좀 잘 나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시작할 수 있는 것. 성의 욕구가 시작할 수 있는 것. 여성도 목 에너지가 발달하면 뭔가 시작하기 좋아하고, 아까 그렇게 뭔가 소통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또는 소통의 능력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통하기를 좋아하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하고 하다 막 가만히 있어, 남이 어찌든가 말든가 그거 안 돼. 잘 물어보고. 우리 어렸을 때 소아 학동기 아이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그리고 막 뛰어다니도 안 지쳐요. 아까 이렇게 톡 끊으면 뭐 뼈가 엄청 강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울어도 안 지치고 하루 종일 뛰어도. 예를 들어서 소아 학동기 아이들은 막 물어보는 것도 많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거야.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엄마 이건 또 뭐야? 막 물어보잖아요. 그만 좀 해라, 엄마 배고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수많은 호기심, 여기저기 쭉쭉 뻗는 에너지, 또 이렇게 7살 된 애가 걸을 때 늘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죠. 막 어디든지 막 뛰어댕기잖아요. 막 부딪힌다, 막 그래도 막 이렇게. 이게 이 특징입니다. 목 에너지. 목 에너지를 많이 가진 성인이어도 뭘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많은지 또 시작했다가 바빠. 뭔가 막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이러기 쉽다. 화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화 에너지는 아까 겨울, 여름, 봄 다음에 여름이고요. 뜨거움입니다. 붉은색에 해당하겠죠. 비유를 하면 꽃에 비유합니다. 하트로 많이 표현하죠. 심장의 모양의 핏줄이나 이게 이런 꽃이라고 비유해도 좋겠습니다. 심장, 소장, 혈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성은 밝고 가볍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불자잖아요. 밝고 가벼우니까 불은 위로 막 축구치죠. 물은 음의 속성이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무거우니까. 비교하면 가볍고, 그리고 좀 화려한 느낌이 있습니다. 꽃 하면 화려함의 상징이잖아요. 네. 웃음에 해당합니다. 자, 아까 제가 수 에너지는 응축이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가 힘이 방향성을 있을 때 그걸 벡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츠러드는 벡터가 있고요. 목은 쭉 뻗는 에너지 벡터가 있고요. 근데 쭉 뻗는데 대신 좁아졌다가 쭉 뻗어요. 화를 낸다는, 화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러면 좁아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화는 사방팔방으로 펼치는 거예요. 웃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에너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 특징이고요. 웃음이고요. 기쁨입니다. 기쁨은 동양에서는 심소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본성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고 가볍고, 그리고 불의 속성이어서 또 폭발적인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밝고 가볍고 경쾌하면 화의 본성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밝고 가벼운 목소리를 뭐라고 동양에서 표현할까요? 여성이 밝고 가벼운 목소리가 있다. 네? 네? 옥구슬도 해당하고 막 간드러진다 이런 표현도 하죠. 다 이렇게 밝고 가볍고
경쾌하고, 예. 그런데 그것도 화의 목소리 톤이고요. 여기서 색깔, 모양, 질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허스키 소리도 화예요. 불이 이렇게 가볍게 활 타오르는 특징도 있지만 가끔 뭘 팍 폭발시키기도 하잖아요. 허스키 소리가 그거예요. 허스키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겠다고 짐작되나요? 좀 세겠다, 아주 정열적이겠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화가 정열의 상징이고요,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거죠. 허스키한 사람이 우리 편이면 좋은데 저쪽 편이면 부담되잖아요. 막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니까. 네. 허스키도 화에 해당한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 우리 나이대로 보면 청년에 해당해요. 청년 때 막 여기저기 막 사고치고 불장난하고, 젊었을 때는 좀 그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중년 돼서 불장난을 꼭 한번 하게 돼요. 그 시대에 이렇게 시행착오도 하고 막 사고도 저지르고 이렇게 앞뒤 안 따지고, 그리고 그게 예의하고 연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의는 동양에서 밝음이다 이래서 성격이 막 이렇게 불같은 사람 중에 그래도 그 예의가 아니지 이런 게 많이 차려요. 그러니까 화 에너지가 강해서 지나치면 어떨까요? 진중하게 속으로 담아두지를 잘 못해요. 있으면 화 에너지가 강한 사람한테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 그거 너무 힘들어요, 갖고 있기. 그리고 화 에너지인 사람이 막 하면서 뒤끝에 이 말을 하죠. 나는 그냥 화통하게 얘기하고 뒤끝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 앞끝에 사람이 많이 타 죽어요.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뒤끝 없음만 강조하는데, 누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 에너지가 강한 것 같은데 뒤끝까지 있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앞끝으로 막 전멸을 시켜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솔직하다, 화통하다, 뒤끝이 없다, 뭔가 담아두지 않는다, 겉과 속이 하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자가 약간 이렇게 심장 이렇게 된 것 같은 그 모양새예요. 심장에 허열이 있거나 심장에 두근두근 심장이 안정이 안 될 때 치자를 동양에서 한의학에서 많이 썼고요. 차로도 먹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토 에너지입니다. 토 에너지는 우리 계절이 4개잖아요. 근데 오행은 5개잖아요. 하나의 계절은 뭘까요? 했는데 환절기를 의미합니다. 환절기. 토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엣지 있게 탁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에 버퍼, 완충 역할, 버퍼 아시죠? 완충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연착륙하게 해주고, 여름에서 봄, 여름, 가을에서 이렇게 버퍼, 겨울에서 봄도 버퍼, 이런 것들 각 환절기를 토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환절기 중에 제일 그래도 대표적 환절기를 장마철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수는 차가움이었다가 봄은 따뜻함이었다가 여름은 뜨거움이에요. 따뜻함에서 뜨거움의 변화가 클까요? 차가웠다가 따뜻함이 변화가 클까요? 차가움에서 따뜻함이 변화가 커요. 음에서 갑자기 양으로 완전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따뜻했다 뜨거운 건 조금 더 정도만 심해지면 되지만, 그 다음 또 하나는 뜨거웠다가 서늘해지는 가을로 가는 것도 무지 큰 변화죠. 서늘했다가 추워지는 거는 큰 변화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빨리 전환이 안 되는 게 2번이에요. 봄하고 가을이에요. 근데 봄은 꽃샘추위라고, 야 오늘 덥네 하고 얇은 옷 갖다가 또 겨울같이 추운 게 여러 번 되잖아요. 이게 음에서 양으로 가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은 조금 가까이 간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장마철 때문에 그래요. 그 뜨거운 열기를 물로 확 식히는 거, 그거를 하면서 비로소 그 치열한 열기가 무릎을 한번 팍 꿇는 게 초복이에요. 복자가 엎드릴 복자거든요. 중복, 말복 3번을 거치면서 그 뜨겁게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열기가 확 사그러든다. 그 중간의 역할을 한 게 장마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 장마가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어야 돼요. 장마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겨울 추우니까 싫은 분도 있겠지만, 다 그런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장마철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토 에너지의 본성은 습기입니다. 축축함이에요. 그리고 토 에너지는 중재, 변화, 중화, 포용,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 관절기 사이사이를 해주니까 그게 포용이라 할 수 있죠. 중재라 할 수 있죠. 또 중화도 비슷하죠. 변화라는 것도 뭐 변화인데요. 변화는 주로 습기가 있어야 변화가 옵니다. 온도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게 아니라 고온 건조하면 음식이 훨씬 덜 상해요. 온도가 그거보다 낮아도 습기가 있어야 상합니다. 그리고 이 상한다를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패고요. 하나는 발효입니다. 부패하고 발효는 사실은 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 좋으면 발효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로우면 부패라고 붙였을 뿐인데요. 그렇게 발효를 돕는 것도 토에너지.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습기가 필요하다고요. 토에너지는 그래서 생김새가 아까 목에너지는 길쭉하다고 그랬죠. 토에너지는 둥글었습니다. 얼굴도 좀 둥글둥글, 몸도 좀 둥글둥글, 배도 좀 둥글둥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여기 안 나오네. 살에 해당해요. 아까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살이 토입니다. 살이 무슨 역할을 해요?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살이 적은 사람끼리 둘이 껴안으면 뼈 부딪히는 소리 나겠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여기 있네요. 살이구나, 살. 우리 몸에서 위장, 비장이란 말이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췌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기능, 생각을 많이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연결되는 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생각을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 생각. 그리고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완충 역할을 하는 것, 이거를 지구의 중심, 지축이라고 표현도 해요. 중간의 역할. 우리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태어날 때부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느낀 적은 없으시죠? 배웠으니까 알지. 아직도 실감은 안 나요. 어떻게 둥글지 이렇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막 돈다잖아요. 무지 빠른 속도로. 안 느껴지시죠? 도는 것도 이게 23.5도 꼬챙이가 꼽아져 갖고 비트로 갖고 돈다는 거잖아요. 뭐 모든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 걸 갖고 뭘 안다고 말하는 것은 겸허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의 눈은 다 개눈깔이에요. 다 비닐이 씌어서 뭐 이걸 보고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돈다는데 돈다는 걸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돈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래 놓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눈과 귀예요. 어쨌든 이런데 이게 꼬챙이가 꼽아서 약간 삐딱하게 돈다는 거잖아요. 이 중심의 역할을 우리 몸에서 토가 하고 그 에너지 파장을 받은 게 주파수가 같은 게 위장이라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위장이 이렇게 23.5도쯤 기울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중앙의 역할을 한다. 위장이 하는 것은 뭐 고기가 들어왔든 채소가 들어왔든 딱딱한 게 그거를 막 주물주물해서 변화를 시켜요. 죽처럼. 그래가지고 약간 발효를 시켜요. 약간 썩힌다는 뜻이에요. 한의학에서 그래서 위장을 부숙지간이라고 해요.
썩을 부자에 익힐 숙자. 익힌다는 것도 비슷해요. 썩히고 익히는 기관이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잘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기관. 그게 토 역할. 이렇게 중재해주고 해주는 역할. 그래서 생김새가 둥글둥글한 사람은 성격도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서로 날카롭게 대립할 때, 아, 이 사람 얘기는 이런 뜻이고 이 사람 얘기는 이런 뜻인 것 같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하고, 너 생각은 뭔데? 난 그냥 다 좋아. 그냥 이렇게 자기의 뾰족한 엣지라는 게 뭐예요? 엣지는 각지다 뜻이에요. 모진다는 뜻이에요. 모난 대목이 없다. 모난 대목이 없는 도형이 뭡니까? 원이죠, 원.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원만하다. 둥그런 자에 가득할 만자. 원만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기 주관이 없어 보인다는 아쉬움이 있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참 사람이 포용력 원만하기가 어떻게 저렇게 참 멋지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똑같이 보면서 아유 느끼해 죽겠네, 느끼해 죽겠어. 뭐 이 죽도밥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할 수 있다.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장, 예. 그래서 인의해지신 중에 신뢰라고 해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웬만하면 포용하고 수용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타고난데 동그란데, 불과 한 20년 전에는 그게 여성에게 최고의 미인상이었는데, 보름달 같이. 근데 언제부턴가 유행이 또 바뀌어갖고 그걸 막 저주하더라고요. 자기 얼굴 둥그렇다고 막 깎고 막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본성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토는 토의 아름다움이 있고 목은 목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이런 토 에너지는 색깔이 황색이고요. 이런 중재, 포용, 중화, 변화, 뭐 해독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게 황토입니다. 그래서 황토 뭐 팬티, 황토 침대 이런 것들이 중화, 황토 찜질방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약재에도 약방에 감초라는 표현을 하죠. 감초가 달감자에다 풀차자인데요. 감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래요. 왜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냐면요. 각각의 약이라는 것은 음식보다는 엣지가 있는 것들을 약이라 하죠. 좀 강한 것들, 성격이. 그것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 막 자기 엣지를 강하면 다 어우러지지 않을까봐 웬만한 처방에는 감초를 넣어요. 감초가 토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좀 어우르는 역할을 한다 해서 웬만한 한약에 감초가 많이 들어간다. 웬만한 곳에 안 끼는 곳이 없다. 약방에 감초처럼 맨날 어디든지 끼네, 이런 표현이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둥글둥글한 사람은 어느 모임에 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이 조금 보통 사람보다 찌는 것이 본성에 맞아요.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좀 살이 있어야 미인이었는데 마르면 볼 것 없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거꾸로더라고요. 이것도 또 언제 가면 또 바뀔지 모릅니다. 유행에 살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자기 본성의 아름다움이 아까 당당하게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장년, 이제 좀 장년쯤 되면 두루두루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나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금 에너지입니다. 금 에너지는 가을의 에너지고요. 열매에 해당하고요. 가을이라는 것은 수렴하고 정리하고 숙살이라고 그러죠. 숙청하고 죽이는 계절입니다. 죽인다 말 무서운 얘기인데, 뭐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야 뭐 이런 표현처럼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이것이 생명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숙살직이라고 하는데 금 에너지가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쓸쓸하게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가을이 되면 번잡했던 게 뭔가 좀 차분해지면서 내 안이 고요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신의 에너지 유형에 따라 선택한 기호입니다. 타고난. 자, 열매이고요. 열매 에너지를 모으려면 가을에 열매 쪽으로 주로 에너지가 가요. 그래서 열매로 에너지를 모으려니까 잎사귀의 에너지를 끊는 게 단풍이고 낙엽입니다. 그노주 에너지를 안 보내니까 말라 죽어가는 과정에 자신의 고유의 빛깔을 막 꺼내는 게 단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지만 약간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의 그 풍경이에요. 그래서 단풍을 장엄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웅장한 느낌도 있지만 약간의 쓸쓸함, 비장함의 느낌도 있는 게 단풍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년에서 장년, 슬픔이라는 감정하고 에너지 파당이 맞습니다. 아까 이 소리도 쇳소리 톤이 금 에너지입니다. 금자가 그러하듯이 이 반대가 아까 넘어갔지만 혹시 자세히 보신 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요거의 반대인 목 에너지, 목은 막 펼치는 거고 금은 수렴하는 거잖아요. 춘분하고 반대가 추분이듯이 목 에너지는 북소리예요. 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탁탁탁 또는 북 둥둥둥. 이거는 병법에서도 활용하는데요. 봄은 뭐라고 그랬죠? 쭉쭉 뻗는 거라고 그랬죠. 진격하라 이럴 때는 북을 치면 둥 앞으로 막 쭉쭉 뻗는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쇠로 짱짱짱짱짱짱 하면 이렇게 수렴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잠깐만 뒤로 물러서서 정비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그래서 퇴각하라 할 때는 쇠를 울리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사물놀이 네 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연관돼 있어요. 북이 있고 징, 꽹가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합니다. 쇳소리 톤이고요. 서늘함이고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을 보면 우리가 숙살지기를 느껴요. 섬뜩함을 느껴요. 하얀 소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이제 원주민들이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백인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유령인 줄 알았대요. 돌아가신 조상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얀색이 주는 거는 후천적으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싹 서늘해지는 느낌을 준다. 그것이 수렴, 정리, 숙살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폐, 대장에 해당하고요. 피부에 해당합니다. 수렴, 정리, 피부가 수렴,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뼈대 밑에 근육 만들고 오만 장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살로 좀 완충을 한 다음에 마지막 보따리 쌓는 게 이 보따리 재질이 피부죠. 피부예요. 그러니까 수렴 정리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려움을 한의학에서 폐와 대장의 경락을 제일 먼저 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토피 치료를 해보면 매우 잘 맞아요. 그리고 인의의 지신 중에 의로움인데요. 의롭다는 것은 슬픔과 비슷한 게 외로움이죠. 슬프다는 것은 누군가 나와 같이 해주지 못할 때 우리가 쓸쓸하고 슬프다고 그러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의 용량이 큰 사람이 의로움이에요. 우리 모두 나가면 나도 가서 데모하겠어. 이것도 약간의 의로움이지만 혹시 아무도 안 해도 나라도 혼자라도 하겠어가 의로움이에요. 홀로 있음에 대하여 할 수 있지 뭐 하는 마음. 그 외로움의 용량이 크다가 의로움의 용량이 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아까 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둥글둥글하다고 그랬죠. 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한 걸 한자로 방정이라고 해요. 모방자, 모가 났는데 바르게 모가 났다는 뜻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참 그 사람 네모 반듯해. 네모 반듯하다는 말이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 나온 분도 있으신가요? 국민학교 때 유등상에 품행이 방정하고 나 뭐 뜻을 몰라가지고 나는 낄낄대며 품행이 방정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더라고요. 품행이 바르게 모가 나서 네모 반듯하다 이 뜻이어서 그런 사람은 맺고 끊고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둥근 거는 여기서 여기하고 차이가 하고 여기서 여기하고 차이가 하고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애매해. 근데 네모 반듯한 건 여기서 요만큼도 요 같은 편이지만 여기서 0.1mm만 해도 그냥 90도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고 그래요. 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지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탁 관계가 딱 끊어지는 과단성이 있어요. 과단성이라는 게 한자로 과일 과자에다가 끊을 단자예요. 과일이라는 게 또 과일 실자도 있죠. 열매 실자. 열매하고 관계 있잖아요. 열매 실자 붙어 있는 게 착실이라는 게 있어요. 붙을 착자 열매 실자. 열매가 떨어질 때가 안 되면요. 아직 충분히 익지 않으면 따려고 하면 웬만하면 안 따져요. 나무 가지가 막 다 흔들려도 잘 안 떨어져. 이거를 딱 잘 붙어 있다. 착. 이걸 착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딱 해야 될 때다 그러면 막 누가 흔들어도 딱 착실하게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다 익어서 떨어져야 한다 그러면 막 지지지지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똑 떨어져. 그걸 착실함, 과단성 이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금 에너지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생김새도 얼굴도 좀 각이지고 네모지고 몸집도 좀 그래요. 다부지고 절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육사 스타일이라고 막 밥도 이렇게 먹는다 그러고 뭐든지 절도 있고 이런 사람을 금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런 에너지가 흰색이어서 배가 기침 오래하고 이럴 때 많이 먹죠. 그 배에다가 또 뭐를 재서 먹기도 해요. 꿀. 꿀은 뭐에 해당할까요? 노란색이죠. 요 앞에 바로 전에 토. 토는 소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죠. 근데 감기 기침이 오면 소화도 잘 안 돼요. 호흡이 힘들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돕는 게 배예요. 꿀젠 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금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건 다시 또 수로 갑니다. 마지막 보너스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 색깔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서로 안 가본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생전 처음 본 과일을 봤어. 그러면 점심 내기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길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뭐냐면 저 과일 깎으면 그 다음에 과육의 색깔이 뭘지 우리가 짐작해서 점심 내기 하자. 그게 지금 내가 말한 순서를 상생의 순서라고 그래요. 봄이 여름을 낳아주고 여름이 가을을 낳아주고 가을이 겨울을 낳아주고 이러듯이 이렇게 가는 순서잖아요. 봄에서 겨울로 거꾸로 안 가죠. 그럼 아까 겨울은 검은색이었죠. 겉껍질에서 속껍질로 익는다 이런 이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검은색 껍질을 깠더니 녹색인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도, 아보카도 또는 뭐 저기 그 뭐죠? 씨앗 막 박혀 있는 거, 키위 뭐 이런 것들이 검티티한 거를 까면 녹색이 나와요. 물론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대지방에 가갖고 또는 모름지방에 가서 요까 뭔 색깔이 나도 좀 처음 봤는데 내기해보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알면 무조건 점심을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봄에 녹색 껍질인데 깠더니 목생화. 여름이죠. 봄. 붉은색이 나는 거 뭐가 있죠? 수박. 녹색이 까면 붉은색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붉은색 껍질을 깠더니 화생토니까 중간 환절기 되겠죠. 빨간 거를 했더니 노란 게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사과. 또 그 다음에 노란 걸 깠더니 하얀 게 나오는 게 있죠? 배,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치가 있더라. 이치가. 그래서 아까 칼라 푸드를 먹는다는 게 안토시아닌이다, 베타카로틴이다도 뭐 소중한 자료인데, 그거보다 큰 범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각각의 음양의 오행의 조화를 이루면 몸이 자기답게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해하자는 거고요. 혹시 암 환우분들이 있으시니까 만약의 경우에 수에너지는 암 줄기세포가 아까 원래는 암 씨앗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을 돕는 치료, 아까 음식 중에 안토시아닌이다, 씨앗에 해당한 거, 까만 거, 뭐 아까 쥐누니콩,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는 명상이 해당돼요. 명상이라는 말이 요 뒤에 상념, 생각은 막 번거롭게 다양하게 많이 되는데, 그거를 이게 어둡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앞자가 뒤에 이렇게 붙이면 고요하게 한다, 잠들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잠든다, 어둡다, 이게 다 수에너지인데요. 상념을 고요하게 하는 게 근원적 치료에 해당합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의 어원이 메디케이션이에요. 메디케이션이 메디칼의 어원입니다. 의학의 본질은 생각 번거로움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들을 뿌리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치유하고 같은 말이에요. 걷기 명상은 걷기 치유하고 같은 말이고요. 춤 명상은 춤 치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고요해지는 것이 암 줄기세포가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이죠.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증식하는 암세포는 막 빠르게 분열하는데 그게 화의 본성을 너무나 닮았어요. 빠른 속도로 숫자 막 분열 증식하는 거. 그래서 안에 꾹 가두고 있지 말고요. 다 펼치는 게 중요해요. 다 펼치고 나면 깊은 고요함이 옵니다. 근데 다 드러내지 않으면 깊은 고요함이 찜찜해 덜 와요. 이게 표현 예술 치료입니다. 뭐 웃음 치료도 해당하지만 더 큰 범주로 얘기하면 안에 가두지 않고 그거를 다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는 뜻이에요. 춤이 됐든 뭐가 됐든 심리치료가 됐든 집단상담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큰 축 두 개만 얘기하면 명상과 뭔가의 고요함에 머무는 힘과 그 다음에 안에 가두지 말라고. 암의 한 70%가 남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70%예요. 남 폐 안 끼치려고 조마조마하느라고 자기 표현 못한 사람이 70%거든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대신 나 자신을 학대한 거고요. 나 자신을 함부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막 다시 화내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 혼자 안에서도 마음껏 좀 욕도 하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치료는 안전하게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 예술 치료나 저는 명상 치료를 우리 암 환우들과 같이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효과가 확실히 좋아요. 음식 치료도 이런 개념을 갖고 그 사람에 맞게 구성했더니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갖고 치유해보자는 거고요. 이게 케미칼, 화학약품은 단일 성분 하나만 갖고 약을 썼는데 암처럼 저 깊은 유전자까지 병든 그런 질환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냈다가 다시 또 내성이 생기더라. 씨앗은 모든 걸 품고 있는 전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천연물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아까 베타카로틴이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폐암 환우들에게 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나빠졌어요. 큰일 났, 그게 봐가지고 나중에 전체식으로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다시 그 사람이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럽과 미국에서 암 치유와 관련한 학회의 권유가 추출물 단일 성분만을 먹는 건강기능식품보다 통으로 먹어라. 천연물 통으로 먹어라. 옛날에는 그게 영리한 건 줄 알았어요. 베타카로틴만 빼야지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고 왜 이게 같이 되어 있을까 했는데 그 배합비가 이게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God made medicine이에요. 자연에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인간이 머리를 지혜를 써서 만든 게 Man made medicine인데 깊은 병이 아닐 때는 Man made medicine이 효과적이고 빠르고 경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근원, 저 깊은 유전자의 질환까지 깊이 들어간 병에는 거기도 일부 도움을 받지만 간 메이드 메디신을 써야만 돼요. 음식으로는 아까 천연물, 뭐 유기농이 더 좋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연의 본성,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렇게 해야 암이 잘 치유되더라 하는 걸 제가 늘 경험하면서 그걸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이 정도로 좀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